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37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이른바 명문대를 졸업을 했고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상사에게도 인정받았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은 소진되고 있었어요. 남들은 참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입사를 하기 전에는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싶어서 안달을 했었으니까요.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될 줄만 알았었죠.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더군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회사들이 뭐 한둘이냐고요. 다 핑계라고요. 속 없어서 한 소리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도 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부터 늦게까지 학원에 다녔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했었고 그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다 왜 그랬겠어요.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면 좋은 회사에, 아니 누구나 다 선망하는 좋은 기업체나 평생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공부를 하고 들어온 회사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처럼 기대를 가득 안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나보다 잘난 친구들도 많았기에 경쟁이 박 터졌다고나 할까요? 내 몸을 갈아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무서운 경쟁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대기업의 월급이 일반 다른 회사의 월급보다 많다고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실제로 일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그 시간을 나에게 투자를 해서 내 일에 쏟아부었더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20대 중반에 서울의 한 대기업 전략기획팀에 입사를 했던 저는 수천 명이 지원한 채용 속에서 뚫고 들어간 자리였고 말이지 매 순간 전투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반에 출근을 했고 점심도 걸으며 일하는 날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만큼 회사 생활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누구보다 더 회사에 몸바쳐 일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밤 10시 넘어서야 퇴근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출장 하루 만에 다녀온 게 예사였고 임원 프레젠테이션 하루 전엔 5번 넘게 자료를 갈아엎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해도 제 월급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보다야 조금 많긴 했어요. 연말 인센티브요?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수십억 매출을 올렸을 때도 제 몫으로 돌아온 건 고작 몇백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게 최선인가? 이 정도의 보상 때문에 이렇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하나? 그런 회의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물론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인정을 받을 줄 알았고 인정을 받으면 승진을 하고 돈도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참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대학생 때부터 항상 스스로 벌어서 자립하고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는데 현실은 노력에 비해 너무 소박한 보상이었습니다. 인정받기보다는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메말라가는 건 제 정신과 육체뿐이었습니다. 동기 중 몇 명은 임이직하거나 해외로 나갔고 남은 저만 멍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돌리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획서 하나, 보고서 한 줄까지도 혼을 실어 썼어요. 상사 앞에 나가 PT할 땐 손에 땀이 나도록 준비했고 실수라도 할까봐 밤새워 연습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잘하면 수고했어 란 몇 마디 말뿐이었고 못하면 엄중한 피드백인데요. 성과급은요? 저과 근무수당은? 그런 건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말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몸바쳐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한한 경쟁 구도 속에 내몰았으니까요.
상사의 눈밖에 나면 바로 아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즐겁겠어요? 이러다 진짜 병나겠다. 근데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거야? 처음엔 그저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그 생각이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손꼽히게 유능했던 부장님이 어이없게 퇴직을 당하신 거예요. 진짜 뛰어난 분이었어요. 신입 때부터 저는 그 선배가 롤 모델이었거든요. 스펙도 좋고 실력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인망도 많았고요. 보고서 하나 작성해도 기획력도 전달력까지 흠잡을 데 없던 분이었는데 사내 정치에 휘말려서 한순간에 밀려났습니다. 이번엔 나간대. 아, 결국에 라인을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스템이 날 지켜주진 않겠구나. 열심히 해서 위에 올라가 봤자 결국은 언제 어떻게 휘둘릴지 알 수 없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퇴직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도 퇴근 후엔 꾸준히 투자 관련 책을 읽었고 경제뉴스, 산업분석, 블록체인 흐름까지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공부했어요. 친구들은 그러곤 했습니다. 너는 그냥 회사만 다녀도 평생 안정적이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했지만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이 회사는 절대로 오래 다닐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구조 안에서 시스템이 시키는 만큼만 일하고 시키는 만큼만 살아야 하는 인생은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고 체력 있을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로드맵은 없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돈을 모으는 것이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퇴사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코인 투자였어요. 그때만 해도 코인 투자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했고 폐가망신의 지름길이었죠.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업무 끝나고 야근까지 하고 집에 와서 눈 부릅뜨고 새벽 3시까지 차트 봤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년 반쯤 지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남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 회사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회사를 떠나자. 그렇게 퇴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다녀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왜냐고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말하는 순간 질투든 탐욕이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추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냥 퇴사하고 쉬고 싶어졌어. 지금은 돈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그렇게 말하고 유럽에 다녀왔죠. 그런데 돌아오니 뭐였어요? 시어머니는 이혼하자고 하고 시누이는 마트 알바는 해보라고 조롱했고 남편은 아닌 것 같다며 무책임한 한마디만 했어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50억을 벌었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정말 조심스레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그게 전부였죠. 그게 100이 되고 300이 되고 1000이 넘어가고 억 단위가 되더니 계좌가 어느새 50억을 찍었을 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쯤 되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하죠. SNS에 차 끌고 시계 차고 해외여행 올리고. 하지만 전 그 어떤 티도 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세상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동시에 칼을 겨누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그건 코인이었잖아요. 그 당시는요. 코인 한다고 하면 다들 말렸습니다. 그거 진짜야? 그거 다 사기라던데. 에이, 잘 돼봤자 100만 원이나 벌겠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월급이나 잘 모아라. 아무도 그게 노력이고 전략이고 공부라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남편이 대기업 연구원이라 자존심이 셌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 나 한 달에 네 연봉만큼 벌고 있어.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면 관계가 끝납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퇴사한 아내로 쉬고 싶은 여자 사람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매달 수천만 원씩 벌고 있었지만요.
진짜 아이러니였어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도 1년에 받을까 말까 한 돈을 이젠 한 달, 아니 보름 만에도 벌 수 있게 된 현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요, 저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혼 이야기를 꺼낸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제가 돈을 번 건 아니니까요. 결혼은 35살에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또래 대기업 연구원이었어요. 연애 시절은 참 다정했고 배려심도 깊었죠. 무엇보다 저와 같은 수준에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란 게 좋았어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33살 때였습니다. 한창 일에 지쳐있을 무렵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직업, 가치관, 경제관념까지 비슷한 점이 많았고 무엇보다 결혼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혼수며 예단 문제도 시댁에서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명문대학 출신에다 대기업을 다니는 것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 부부였고 두 분 다 배우신 분들이라서 며느리에 대한 생각도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온 그 시간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년을 몸을 바쳐 일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나를 위해 여행을 다녀온 것뿐인데 왜 다들 남들이 난리 판굿을 하는지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앞에서 말한 대로 저는 긴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지만 10년간 쌓인 피로와 무기력함이 결국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퇴사한 날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해냈다. 퇴사를 축하해. 라고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지하철 타는 것도 점심시간에 줄 서는 것도 퇴근 시간 맞춰 후다닥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젠 나랑 상관없다는 게 눈물이 나도록 시원했습니다. 퇴사 전부터 퇴사를 한 직후에 유럽 여행을 혼자서 다녀오기로 미리 계획을 해두었어요. 그동안 주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달려왔었기에 나를 위한 휴식과도 같은 것이었고 그동안 잘 견디고 살아온 나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배낭 하나 메고 현지에서 에어비앤비 예약해가며 오직 나만을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골목길을 걷고 생전 처음 듣는 언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루는 파리 세느강을 따라 걷다가 강변에 앉아있던 어느 노부부가 저를 향해 인사해 주더군요. 그때 그 따뜻한 미소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참 좋았습니다. 일하느라 주변에 이런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살았다니 10년 동안의 보상이라 여기니까 참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거쳤고 책으로만 보던 미술관과 성당들,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며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내가 바라는 삶도 이런 여유로움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다니 너무나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미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투자에 관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퇴직금으로 전업 투자자가 직접 되어보겠다고 했으며 코인 트레이더가 되겠노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신하지 않겠으니 걱정 말라고도 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나는 결혼 초부터 각자 돈은 각자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죠. 우리의 공동생활비는 늘 반반이 원칙이었습니다. 각종 공과금, 집대출금, 식비, 가족 경조사 비용, 사는데 필수적인 일반 생활비 지출 비용은 모두 다 공동생활비에 포함이 되었고 각자의 차량 유지비나 개인 경조사비나 여가 비용 등은 각자 자기 부담이었어요. 각자가 본 돈에는 서로 관심을 끄고 공동생활비만 내 계좌에 두고 쓰기로 했었는데요. 내가 퇴사를 한 이후에는 남편의 공동생활비도 받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월급으로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인상을 주기도 싫었고 그렇지 않아도 내 투자 수익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솔직히 내가 남편보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편 월급으로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남편은 그런 내 제안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에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공동생활비를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남편 입장에선 땡 잡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내 퇴사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가 귀국한 날에 일부러 오셨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집에 와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표정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제가 밝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와 계셨어요? 그래, 너는 한 달 동안이나 집을 비우니까 좋더냐? 첫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밝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저도 다녀왔으니까 대수 씨도 퇴사를 하게 되면 다녀오라고 해야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선물도 사왔어요. 지금 보실래요? 그러자 화를 버럭 내시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가 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선물 소리가 나와? 네?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뭐야? 세상에, 퇴사를 했으면 집에서 가만히 살림이나 하거나 애를 낳을 생각이나 해야지. 백수 주제에 한 달 동안이나 집을 비우고 돌아다니다 오는 것이 맞는 말이냐? 이젠 돈도 못 버는데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다녀야 되는 거냔 말이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분 좋게 여행을 다녀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할 참이었고 여행 피로 때문에 마음은 가벼워도 몸은 무거웠는데 오자마자 잔소리를 따발총을 하다니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어머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무슨 말? 내 참 어이가 없네. 네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만 편히 살겠다는 것 아니냐? 요새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니? 네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그저 힘들어서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둔 것 아니냐? 네,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 아드님이 번 돈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걱정 마세요. 대수 씨가 그런 말을 안 하던가요? 무슨 말이냐? 제가 회사를 그만둬도 생활비는 대수 씨한테 안 받기로 했어요. 대수 씨도 좋아하던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치워라. 네가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생활비를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도 요런껏 해야지. 어이가 없네. 그래서요? 이미 퇴사를 했는데 어떡하라고 그러시는 건데요? 저희 둘 다 알아서 할 건데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들 애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그만둬라. 네? 그만두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갈라서 이혼해라. 그게 좋겠다. 뭐라고요? 이혼하라고요? 제가 왜요?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냐? 나는 네가 대기업에 다니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좋은 대학에 나온 것이 자랑이었다. 내 아들 힘들게 하지 않고 살 것 같았으니까. 내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아냐? 결혼을 한 후에 남편만 바라보고 살려는 그런 여자야. 남편 등에 빨대 꽂고 평생 편히 살아보려고 하는 여자가 제일 싫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혼을 해라. 정말 황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 말 하려고 제가 도착한 날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 난 하루가 급하다. 감히 내 아들을 한 달 동안이나 냅두고 여행을 다녀올 정도면 뻔한 것 아니냐? 내 아들은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유럽 여행이 웬 말이냐? 알았어요. 대수 씨랑 의견을 나눠본 후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그 말에 살짝 놀래더라고요. 왜 내가 이혼하냐며 따지고 물어뜯을 줄 알았는데 선뜻 의논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정쩡히 계시다가 휑 하니 가셨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네. 며느리는 퇴사도 함부로 못하나? 내가 내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얼척이 없네. 시어머니의 말은 말 같지도 않아서 새겨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혼자서 떠들던지 말던지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길래 시어머니가 와서 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 처음에는 함께 가지 왜 혼자서 가게 뒀냐고 걱정하시더니만 네가 한 달 동안 갔다 온다고 하니까 놀라셨어. 한 달은 너무 길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 말라고 했지. 지은이가 영어도 잘하고 똑소리 나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그래서 난 며느리 걱정을 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밥 굶고 다닐까 봐 걱정하시더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나보고 너랑 이혼을 하라고 하시던데 너한테도 그랬어? 이혼은 무슨, 그냥 홧김에 그러신 걸 거야. 냅둬. 그 좋은 회사를 그만뒀으니 엄마도 속이 상한 거겠지.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거야. 어른들은 원래 그래.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럼 다신 어머니 입에서 이혼 말이 안 나오도록 네가 다시 말씀을 잘 드려. 알았어. 라고 하길래 시어머니가 내게 한 말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주려던 선물을 챙겨서 줬어요. 내가 직접 건네려고 했는데 당분간 어머니랑 아버님과 아가씨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가 직접 전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 며칠 후에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유럽 여행 잘 다녀왔어? 네, 좋았어요. 아가씨도 시간이 되면 다녀와요. 혼자 간 게 아깝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빠랑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혼자서 꾸역꾸역 갈 게 뭐예요. 선물은 잘 받았어요. 그런데요. 언니, 지금 뭐해요? 집안 정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 신규 매장을 여는데 알바를 뽑고 있는데 하실래요? 백화점 매대 알바예요. 정말 웃겼어요. 엄청 생색을 내듯이 말하더라고요. 백화점 매대 알바?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회사를 그만뒀겠어요? 나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소리란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웃어요? 내 말이 웃겨요? 네, 웃기네요. 내가 알바를 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요. 뭐요? 백수면서 무슨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놀면 뭐해요? 잠깐씩 알바를 하면 심심치 않고 좋지 뭘 그래요. 걱정 말아요. 백수가 아니니까. 전업 투자자라고 해두죠.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아가씨 걱정이나 하고 살아요. 알았죠? 나 바빠서 이만 끊어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하여간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런 후에 주말에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없는 때를 골라서 온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몇 년 전 그만두고 지금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입에 거품을 물더니 그러더군요. 언니, 엄마가 와서 언니한테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니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요? 이혼 말이에요?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으면 하든지 말든지 무슨 대답이 있었어야죠.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오빠야 이혼을 안 한다고 하죠. 그럼 이혼은 안 하는 거죠. 내가 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덤덤하게 피식 웃으며 말했더니 꼬라지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언니는 엄마랑 내가 우습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나이 36 처먹고 그것도 결혼한 여자가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럼 비정상이에요? 아가씨는 내가 혼자서 오빠를 놔두고 유럽 여행을 한 달씩이나 다녀온 곳이 불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둔 곳이 불만인 거예요? 둘 다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엄마랑 나도 생각을 했는데요. 도저히 언니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좋은 회사를 자기 맘대로 그만두고 유럽 여행을 한 달씩이나 가면서 돈을 펑펑 쓰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러다간 오빠가 언니 때문에 지질이 궁상으로 뻔하게 살겠다 싶으니까 이혼하라고 하는 거죠. 아가씨, 이혼은 당사자인 나와 아가씨 오빠랑 할 문제예요. 아무리 아가씨는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노래를 불러대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심술 부리고 김 빼지 말아요. 알았어요? 뭐예요? 이렇게 나랑 엄마를 무시할 거예요? 알아서 생각해요, 아가씨. 어머니한테 전하세요. 이혼 말을 하시려거든 다시는 저를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요. 연락도 하지 말고요. 당분간은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요. 뭐요?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예요? 이혼을 하라고 하면서 며느리 타령이에요? 라고 하면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 하더니 가버리더군요. 정말 웃긴 짬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저를 존중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내뱉은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나도 사실 네 퇴사 마음에 안 들었어. 너답지 않잖아. 우리 집이 말이 좀 많긴 하지만 사실 나도 좀 정이 떨어졌어.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답게 사는 건 죄라는 걸요.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집도 팔아서 똑같이 분할을 해서 각자 나누고 그냥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속이 후련하다는 듯이 좋아 죽더라고요. 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 수속을 밟은 한 달도 안 된 어느 날 내가 강남에 60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입주를 해서 집들이를 하는 장면을 SNS에 올렸더니 그걸 신우이가 본 후에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대출도 안 끼고 현금을 주고 내가 집을 구매를 했다고 했더니 입을 쩍 벌리고 그러더랍니다. 진짜 그 구매한 사람 이름이 서지은이가 맞아요? 라고 자꾸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혼을 했는데 왜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는지 배가 조금 아프겠다 싶더군요. 나랑 이혼만 하지 않았어도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이 대박을 맞았을 텐데요. 하지만 제게는 참 잘된 일이죠. 돈이 어디서 나서 현금으로 강남에 60평대 아파트를 샀냐고요? 저는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사실 유럽 여행 직전에도 코인 투자로 50억을 벌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한 거였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좀 더 안정적이게 코인 트레이딩을 할 자신이 생겼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서 일부러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운 좋게도 경제적 자유를 일찍 이룬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 자랑을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친구들 밥 사줄 정도의 돈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부모님께 새 집을 한 채 사드렸고요. 용돈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차도 비싼 외제차는 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제 가족들만 제가 전업 투자자로서 매달 먹고 살 정도로만 수익을 내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의 자유로운 삶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나만의 삶을 살아가며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기견과 유기묘 봉사도 다니고 있고 외로운 어르신들 도시락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번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